선생님, 박 간호사 아들은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살릴 수 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위급 환자는 15년간 같이 일했던 박 간호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응급 상황 속에서 박 간호사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서울 세광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3년째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7살 이 길을 선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오늘도 오전 7시에 출근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벌써 분주했죠. 밤새 환자들을 돌본 야간팀의 지친 얼굴들이 보였어요. 선생님, 어제 그 심정지 환자 완전히 깨어났대요. 가족들이 엄청 고마워하시던데요. 간호사실에서 박미선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곳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셨어요. 50대 중반이지만 누구보다 민첩하고 무엇보다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때 빨리 재세동했던 게 주요했나 봐요. 사흘 전 심정지로 실려온 50대 남성 환자가 떠올랐어요. 골든타임이 촉박했지만 침착하게 처치했었죠. 환자는 자발순환이 돌아왔고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민서 선생님 판단이 정확했으니까요. 역시 우리 응급실 에이스예요. 박 선생님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으니까요. 아침 컨퍼런스에서 야간 케이스들을 검토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급성 복통 환자, 뇌졸중 의심 환자까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치료 방침을 정했어요. 강 선생님, 오늘 오후 응급의학회 세미나 참석하시죠? 과장님이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신 외상처치법 강의였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1시쯤 4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했어요.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했죠. 다행히 환자의 호흡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서 숨이 안 쉬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환자의 남편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흡입기를 꼭 휴대하시고 증상 나타나면 바로 사용하세요. 점심시간 박 선생님과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죠. 민서야, 요즘 좀 어때? 많이 바쁘지? 괜찮아요. 바쁜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니까요.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젊다고 무리하면 나중에 힘들어. 박 선생님은 늘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처음 응급실에 발령받았을 때도 실수로 혼났을 때도 박 선생님은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은 요즘 어떠세요? 대학 생활 잘하고 있고요. 박 선생님에게는 26살 아들이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응, 잘 지내지 뭐.
요즘 졸업 논문 쓴다고 정신없대. 엄마는 자주 못 보지만 박 선생님 얼굴에 잠시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니 다행이지. 점심을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간단한 외상과 감기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오후 3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최신 외상 처치 가이드라인과 실제 케이스 발표가 이어졌고 저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응급실로 돌아오니 오후 5시였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성, 의식 명료, 흉통 호소합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신속하게 심전도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응급시술을 진행할 수 있었죠.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나니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하루가 훌쩍 지나갔어요.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구나.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하루가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응급실의 불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았고 저 역시 그 빛의 일부가 되어 오늘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응급실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는데도 큰 사고 없이 일상적인 환자들만 내원했어요. 저는 차트를 정리하며 박 선생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날도 드물래요. 그러게요. 이럴 때 좀 쉬어야 하는데. 박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가 급히 수화기를 들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고속도로 다중추돌, 중증 환자 5명 이송 중이래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각자 위치로 이동했고 저 역시 가운을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10분 후 첫 번째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것이 연이어 들어왔죠. 피로 범벅된 환자들,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40대 남성, 다발성 골절, 혈압 90에 60. 20대 남성, 두부 외상, 의식 저하,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복부 손상 의심. 응급구조사들의 보고가 쏟아졌어요. 저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위중한 환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죠. 40대 남성과 20대 남성을 1번, 2번 베드로. 저는 지시를 내리며 두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40대 남성은 다리와 팔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비교적 명료했어요. 반면 20대 남성은 머리에서 출혈이 심했고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CT 준비하고 수혈 대기 걸어요. 외과 선생님들 호출했죠. 박 선생님이 능숙하게 움직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환자의 상태를 동시에 확인했어요. 심전도 모니터를 보니 40대 남성의 활력 징후는
불안정하지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은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의심됐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의료진은 저 포함 3명뿐이었고 중환자는 2명. 동시에 2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40대 남성은 골절이 심하지만 생존율 60%, 적절한 수술과 수혈로 살릴 수 있어요. 20대 남성은 두부 외상의 뇌출혈, 생존율 30%, 수술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레지던트가 급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40대 남성 먼저 처치합니다. 수술실 준비하고 정형외과 콜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0대 남성에게 집중했죠. 신속하게 출혈을 막고 골절 부위를 고정했습니다. 외과 선생님들이 도착해 환자를 수술실로 이송했어요. 그제야 저는 20대 남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제세동 준비.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제세동을 시행했어요. 1번, 2번, 3번.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선만 그었습니다. 30분간 소생술을 계속했지만 환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후 3시 42분, 사망 확인합니다.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서야. 박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박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박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박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환자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박 선생님이 늘 자랑하시던 아드님. 대학원에서 논문을 쓴다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주저앉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환자, 생존율이 낮다고 판단해 후순위로 미룬 환자, 그 환자가 박 선생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어요. 박 선생님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간 휴가를 냈습니다. 응급실에는 박 선생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의학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잖아. 같은과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존율이 높은 환자를 우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요. 그래,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트리아지는 그런 거잖아.
다른 선생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이 살아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평평한 심전도 선, 박 선생님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제가 40대 남성을 먼저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선생님이 복귀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저는 간호사실 앞에서 박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제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야, 안녕.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간호사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더 힘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고 미소도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박 선생님을 피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환자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심전도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경미한 외상이었지만 저는 손이 떨렸어요. 처치를 하는 동안 계속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주사 바늘을 잡은 손이 떨려서 환자의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결국 레지던트가 대신 처치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었어요. 응급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운을 벗고 로커룸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박 선생님과 또 마주쳤습니다. 민서야, 잠깐. 박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지만 박 선생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한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스마트폰으로 의학 논문을 읽거나 뉴스를 봤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20대 남성을 먼저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생존율이 낮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랬다면 40대 남성이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을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없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매일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환자를 대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간단한 처치를 할 때도 손이 떨렸고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머뭇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환자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꺼냈어요. 과장님은 사직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강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과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응급실에서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건 때문인가요? 박 선생님 아드님 일.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선생님,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계속할 자신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었어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한 달만 쉬다 오세요. 아니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과장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직서에 도장을 찍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문은 열어두겠습니다. 로커룸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운, 청진기, 의학 서적들.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서야. 문이 열리고 박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직한다며. 과장님한테 들었어.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매일 저를 보시는 게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박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해. 솔직히 말하면 너를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 하지만 그게 내 탓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어 박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선생님도 힘드실 거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게 답은 아닐 것 같아서 여기 남아서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환자를 볼 때마다 손이 떨리고 판단을 내릴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박 선생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짐을 챙겨 가방을 메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나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의사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응급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시간인데 저는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니? 병원 그만뒀다며. 아빠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잠깐 쉬려고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도 그렇지. 무슨 일 있었니?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그 일을 설명하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걱정 마세요. 엄마도 바꿔달라는 아빠 말에 결국 엄마와도 통화해야 했습니다. 민서야, 집에 내려올래. 엄마가 밥 해줄게.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의대 동기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읽기만 했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의대 동기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야, 강민서. 이게 무슨 꼴이야? 수진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지도 않았고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들어와. 수진이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야, 이러면 안 되지.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얘기해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응급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수진이의 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수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그날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사직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의 흐름조차 무의미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늦게 일어나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켜고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기도 했지만 오래 걷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사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강민서 선생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안 알아보시겠네요. 작년에 응급실에서 선생님한테 치료받았던 사람입니다. 심근경색으로요. 아, 네. 기억나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빨리 발견하고 처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서둘러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분의 감사 인사가 오히려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환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살리지 못한 환자도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의대 동기들의 모임 공지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단체방을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서야, 이번 주 모임 나올 거지. 다들 내가 궁금해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왜? 한번 나와. 기분 전환도 할 겸. 다음에 볼게. 수진이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동기들은 모임을 가졌을 거예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동기들이 모여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내 이야기 많이 했어. 보고 싶대.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들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의사를 그만둔 제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뭐하니? 걱정돼서 왔지.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서야, 이게 무슨 꼴이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엄마는 부엌을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배달 음식 용기로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정리를 못했네요. 정리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가 문제지. 아빠가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 선택의 순간, 박 선생님의 아들, 그리고 사직까지. 부모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아빠도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민서야, 내가 한 선택이 틀린 건 아니야. 다만 결과가 안타까웠을 뿐이지.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여전히 아팠으니까요. 부모님은 그날 저녁 밥을 해주시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집에 내려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응급의학 교과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명확했어요.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의 무게를, 선택의 고통을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사직 후 5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 거리는 추워졌고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민서야, 나야. 박미선. 박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박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병원 근처 카페에서 보자. 토요일 오후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박 선생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박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온해 보이셨어요. 왔구나. 앉아. 저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커피를 주문해 주셨어요.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괜찮아요. 박 선생님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거짓말인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사실 오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 부탁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게 무슨 부탁을 하실까요? 나 이번에 중환자실로 발령받았어. 응급실은 더 이상 못 있겠더라. 매일 그날이 떠올라서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생각했어. 나한테도 너한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말인데. 박 선생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중환자실에서 나랑 같이 일하면 어떨까? 네. 저는 박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간호사로 말이야. 너 간호사 면허 있잖아. 의대 들어가기 전에 간호학과 나왔으니까. 저는 멍하니 박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의대에 편입했었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아직 유효했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간호사로? 왜 안 돼? 의사든 간호사든 환자를 돌보는 건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저는 의사였어요. 간호사로 돌아간다는 건. 민서야, 너 지금 의사로 일할 수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어.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매일 그날을 떠올렸지. 하지만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어. 환자들 곁에서 천천히 돌보면서 생명을 대하는 다른 방법을 배웠거든. 선생님, 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의사로서가 아니라 간호사로서 환자를 만나면
다른 게 보일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필요해. 옆에서 함께 일할 사람이. 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힘드실 텐데 왜 저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오히려 너랑 함께 일하면서 치유하고 싶어. 나도 너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생각해봐. 천천히. 그리고 결정되면 연락해.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한다는 것, 의사에서 간호사로 돌아간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의 제안이 어쩌면 제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책장에서 오래된 간호학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간호학과 시절에 저 환자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던 그 시간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의사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박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해보고 싶어요. 간호사로 일하는 거요. 전화기 너머로 박 선생님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민서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어쩌면 이게 제게 필요한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2달 동안 간호사 실무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지만 실제 현장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의사 시절에는 지시만 내렸다면 이제는 직접 손으로 환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중환자실은 응급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급박한 긴장감보다는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환자들은 모두 위중한 상태였지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왔구나. 박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소개받았어요. 강민서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몇몇 선생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의사였다가 간호사가 됐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았어요. 강 선생님, 일단 저 따라오세요. 오늘은 제가 교육시켜 드릴게요. 선배 간호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병동을 돌았어요. 여기는 20베드까지 있고 모두 중환자들이에요. 활력 징후는 2시간마다 체크하고 투약은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알죠. 의사셨으니까. 선배 간호사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첫 업무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였어요. 뇌출혈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혈압계를 감고 청진기를 귀에 꽂았습니다.
의사 시절에는 레지던트나 간호사가 해주던 일이었죠.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혈압 130에 80, 맥박 72, 호흡 16, 수치를 기록하면서 환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의사 시절에는 차트만 보고 지나갔을 환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환자의 숨소리, 표정,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대화가 오갔지만 저는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 사람 정말 의사였대요. 근데 왜 간호사로 왔대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말인 걸 알았어요. 저는 모른 척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40대 여성 환자의 체위를 변경해야 했어요.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했습니다. 선배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렸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의사 시절에는 이런 일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선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질 거예요. 저녁 무렵 30대 남성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였어요. 보호자가 달려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당신 깨어났어요.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활력 징후를 체크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의사 시절에는 환자가 깨어나도 간단히 확인만 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자 곁에 서서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박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첫날 어땠어? 힘들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잘했어. 천천히 적응하면 돼.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편했어요. 응급실에서 느꼈던 극심한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사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첫 출근이었지. 어땠어? 응, 괜찮았어. 생각보다 할만했어. 다행이다. 너 목소리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그래. 조금은.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만났던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의사로서는 질병을 치료했다면 간호사로서는 사람을 돌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그렇게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돌봐온 환자가 드디어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날이었거든요. 최진우 씨, 45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작년 봄 대형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다발성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의식을 되찾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 정말 가는 거죠? 최 씨가 침대에 앉아 물었습니다. 1년 전 처음 봤을 때의 창백한 얼굴과는 달리
지금은 혈색이 많이 돌아왔어요. 네, 축하드려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미소 지으며 활력 징후를 마지막으로 체크했습니다. 혈압도 맥박도 모두 정상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밤마다 손 잡아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최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최 씨의 부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1년간 매일 남편 곁을 지켰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여보 포기했을 거예요. 부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최 씨 부부가 서로를 믿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치료였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최 씨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혔어요. 일반 병동으로 이송하기 전 최 씨가 중환자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오래 있었네요. 이제 안녕이네요. 일반 병동으로 가시면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활 치료 열심히 하시고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휠체어가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서야, 수고했어. 박 선생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돌아봤어요. 선생님, 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래, 나도 여기 와서 배웠어. 때로는 곁에서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된다는 걸.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고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 수 있었어요. 민서 선생님, 오늘 최진우 씨 이송됐죠?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정말 기뻐요. 1년이 길다면 길었는데 드디어 좋은 결과가 나와서요. 선생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그래요. 밤 근무 때마다 환자분 손 잡아주시고 동료들의 말에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오후 근무를 시작하려는데 박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가니 박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옆에 섰습니다. 민서야, 나 너한테 고마워. 네. 갑자기 왜요? 1년 전 내가 너한테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사실 반신반의했어.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이렇게 끌어들여도 되는 걸까?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 정말 잘해줬어. 환자들한테도 나한테도. 너 덕분에 나도 많이 치유됐어. 저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집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서로 도운 거지 뭐. 박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퇴근 시간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민서야, 다음 주에 동기 모임 있어. 이번엔 꼭 나와야 해. 알았어. 이번엔 갈게. 진짜 약속이야. 응, 약속.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창백하고 지친 얼굴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조금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병원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세광대학병원, 제가 의사로 일했던 곳이자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는 곳이었어요. 의사의 심장으로 환자를 치료했다면 이제는 간호사의 심장으로 환자를 지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시작, 그리고 하나의 소명.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집을 향해 걸었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돌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제 두 번째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